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이렇게 높고 뜨거웠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최근 이란 사태가 변수가 되고 있지만 직전 코스피 지수는 꿈의 6,000선을 넘어섰고 지난 1년간 상승률은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데요. 관련 보도 YTN은 어떻게 전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봄 소식은 반갑지만 이맘때면 산불 소식도 자주 듣게 되죠.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25일까지 발생한 산불만 157건, 피해 면적은 축구장 93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도 불법 소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증시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지원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요즘 주식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된다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증권 투자가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렇다 보니 YTN의 경제 뉴스, 특히 증시 소식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평가원님, 먼저 YTN 증시 보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주식시장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동 정세를 다룬 국제 뉴스와 함께 YTN 보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보도는 이번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이란 사태가 있기 전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던 화랑새 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증시 보도는 신속한 숫자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 숫자가 왜 움직였는지, 움직임이 어떤 위험을 주는지까지 다층적으로 설명해 줄 때 비로소 뉴스의 공익성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YTN의 최근 증시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시 보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투자자 보호 윤리에 관한 보도 태도가 증시 보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의 투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 보도는 다른 경제 뉴스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언론학자 맥퀘일은 미디어가 단순히 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제 뉴스와 관련해서 언론의 톤이나 보도는 실제 주식 거래량이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는데요. 즉, 증시 관련 보도는 시장과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라 증시에 대한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YTN 보도 가운데 투자 행동을 권유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일부 보도에서 정보 전달을 넘어 금융 투자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도 제목에 사용된 이때다, 쓸어 담는 이라는 표현은 객관적 상황 설명이라기보다는 감정적 동사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다 하며 이 두 종목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3조 원어치, SK하이닉스를 1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서사 방식은
투자자의 과잉 확신이나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즉, 증시 관련 보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 신호처럼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 개인 투자자 전성시대라는 표현은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증시 참여를 하나의 긍정적 흐름으로만 읽히게 할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6천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44.4% 오르는 등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5천을 1월 달에 달성하고 지금 2월 달에 다시 6천을 달성함으로써 이제 전임 미답의 시대가 왔다라고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란 사태 전까지의 국내 증시 상황의 흐름을 살펴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종목의 상승서사뿐 아니라 구조적 맥락과 위험 요인을 반드시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보 중심의 틀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속보성과 함께 투자자 보호라는 공공성도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를 주제로 한 대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론은 정보를 강화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YTN은 국내외 증권사의 낙관적 전망뿐 아니라 대외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분석력을 갖춘 전문가와의 대담을 함께 배치해 정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 소식을 주제로 한 대담 저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오류를 잡아내고 깊이 있는 통찰을 더해주는 전문가의 대담이 경제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품격과 정보의 질이 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교수 인터뷰와 증시 전문가 입장을 통해 증시 보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정보원이 증시 전문가로 집중되면서 시장 해석이 특정 투자 엘리트 집단의 시각에 기울어 보이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증시 보도의 객관성은 정보원의 폭에서 비롯됩니다. 보도의 균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정책 당국 관계자, 산업 현장 외부 전문가 등 다채로운 정보원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사실 YTN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증시 관련 대담을 진행할 때 교수, 증시 전문가 위주의 출연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외에 보도의 공공성을 위해 대담을 구성할 때 주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증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이제 교수나 증시 전문가 등 이제 특정 인물들이 자주 출연하는 것은 이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생활 밀착형 이슈가 된 증시 설명을 위해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경제 전문가 중심으로 패널을 섭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영역인 증시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요. 또 시청자 입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패널은 상당히 한정된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원이 증시 전문가로 집중되면서 시장 해석이 특정 투자 엘리트 집단의 시각에 기울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평가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도의 균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정책 당국 관계자나 또는 산업 현장 외부 전문가 등 다채로운 정보원의 다양성 확대는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경우에도 전문성과 함께 또 시청자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 뒤에서야 출연 섭외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YTN의 경제 관련 대담을 구성할 때 일반인의 투자를 위한 것보다는 경제 전반의 흐름을 짚어주는 목적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주의하고 있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제 증시 화랑기라고는 하지만 특정 종목이나 또 섹터 위주의 설명이나 전망보다는 경제 전반의 전망이나 일반 국민이 현 시점에서 주의할 점 위주로 이렇게 대담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이 또 쉬운 설명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하다 보니 패널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짚어주시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출연자 한 사람의 한마디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출연자 섭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담 외의 구성에서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전문 용어 해설은 지식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증시 관련 보도는 전문 용어가 많은 만큼 시청자의 지식 격차를 높일 가능성이 존재하죠. YTN 보도를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단순한 지수 보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YTN은 그중에서 매도 사이드카의 개념을 설명하며 전문 용어로 인한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급락장이 펼쳐지자 5분 동안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로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조 원 넘는 주식을 투매했지만 개인이 2조 1천억 원, 기관이 1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5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란불이지만 낙폭이 줄었습니다. 전문 용어 중심의 경제 보도가 시청자 간의 지식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시 관련 보도는 통계가 많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각화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YTN은 최근 5년간의 청년 고용률 변화를 그래픽으로 정리해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치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CG를 활용한 적절한 시각화를 통해 통계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도와 역시 시청자의 지식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15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34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청년 실업률은 6.8%로 4.1%인 전체 실업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력 선호와 제조업 부진, 인구 감소에 청년 고용률 하락은 21개월째 이어졌지만 특히 지난달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보여 경각심을 줬습니다. 이처럼 증시 관련 보도에서 그래픽과 수치 비교는 복잡한 시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좋게라는 심미적 가치에 설명 도구이자 해석 장치로서의 증시 보도의 시각 자료에 더 주의를 기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그래픽 제작의 내부 기준이나 편집 원칙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YTN은 이제 그래픽을 제작할 때 뭐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나 비율을 임의로 과장하거나 누락해서 정보 전달에 시각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맥락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색상과 디자인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내용인데도 검정색 톤으로 이제 한다거나 또 오염이나 황사 등 어두운 내용의 핑크톤의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정당을 암시하는 파란색이나 붉은색 등도 그래픽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립성 있게 색과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압도적 또는 폭망, 참패 등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선입견 없이 정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단위나 출처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관련 그래픽을 제작할 때는 조사 시기와 주체, 또 응답률, 오차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현상에 대한 적절한 수치를 발굴해서 파악해내고
이를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전달하는 그래픽 작업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증시 등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그리고 산업 현장에 대한 뉴스 발굴 과정에서 그래픽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고요.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하며 창의적인 그래픽을 제작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각적인 부분에서 시청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돕고 또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점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너도 나도 투자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언론은 투자를 조장하는 것도 또 지나치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도 삼가야 할 텐데요. 중심을 잡는 정도의 보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증시 관련 보도는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라 정보여야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담긴 손효정 기자의 증시 보도를 디딤돌 뉴스로 선정했는데요. 네. 해당 보도는 레버리지 ETF를 다루면서 단순히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구조 자체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종목과 달리 변동성이 증폭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동 유도식의 전달은 특히 위험한데요. 보도는 상품의 성격을 투자의 권유가 아니라 자금이 몰리고 있는 레버리지 ETF의 규모를 설명하고 손실 위험을 당부하는 등 정보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윤리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네, 경제 보도에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요즘 증시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남모를 고민과 또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부 손효정 기자에게 그 취재기를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제가 그 보도를 준비했을 때만 해도 6,000선 넘어서까지 코스피가 계속 파죽지세로 이제 오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제 서학개미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미국에 나가 있는 것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량주에 한해서 레버리지 상품들을 개발해보겠다, 허용해주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에 이제 많은 자금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짚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2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하락했을 때는 2배 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락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원금 수준에 맞추려면은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야지 레버리지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더라고요. 복리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놓치고 레버리지 ETF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리포트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뭐 이제 전문가분들께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려도 이분들이 당장 얼마까지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이런 거를 섣불리 예단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쪽의 의견을 다 넣는 식으로 넣는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고 또 변동성이 매우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만 지금 지수가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고 또 이게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좀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투자에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신용 투자나 B2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새하얀 설원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노르웨이 영토이긴 하지만 1920년에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조약 가입국은 자유로운 연구,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가 제2의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극해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해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러시아와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해당 지역이 최근 북극권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강대국들이 왜 스발바르 제도와 그린란드가 위치한 북극권에 관심을 두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다는 보도, 최근 자주 볼 수 있었죠.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스발바르 제도를 차지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린란드와 스발바르 제도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탐을 내는 걸까요? 먼저 스발바르 제도와 그린란드는 모두 북극해의 자리에 지구상에서 인류가 거주하는 곳 중 가장 북쪽에 속하는데요. 그린란드는 북대서양과 북극해가 만나는 지점이자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경로상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론 그린란드 수도 누크가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보다 미국 뉴욕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여겨진 거죠. 또한 그린란드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첨단 산업 분야의 필수 광물인 히토류가 3,600만 톤 이상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히토류 매장량 1위인 중국 약 4,400만 톤과 맞먹는 수준이라 강대국들이 더 탐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스발바르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르웨이 관할인 스발바르는 주요 섬 5개를 비롯한 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러 섬이 모여 있다고 해서 스발바르 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 스발바르는 워낙 외지고 험한 곳이었지만 현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며 2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항로들이 열리게 되며 지정학적 갈등이 집중된 요충지가 된 것이죠. 여기에 그린란드와 같이 스발바르 제도 인근 해저에는 구리나 아연, 히토류 같은 자원이 대량 매장돼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스발바르 제도를 열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때 소련의 바다라고 불린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호수로 변하며 러시아는 발트해에 고립된 신세가 돼버렸는데 러시아 콜라반도에 위치한 북방 함대가 발트해를 벗어나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스발바르 제도가 있는 북극해를 이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 앞으로 북극권에 대한 이슈를 좀 더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최근 독일 연구팀이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상어 이빨 600여 개를 모아 2300년쯤 예상되는 해양 산도에 노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빨의 겉면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심각하게 약해지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서 생기는 해양 산성화는 이미 조개나 산호 같은 석회질 생물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단한 상어의 이빨까지 위협하며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산성화되면서 상어의 이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보도였는데요. 해양 산성화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렸는데 산성화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설명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산성화가 왜 발생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해양 산성화란 대기 중에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이 녹아들어 점차 산도가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다가 마치 탄산음료처럼 톡 쏘는 탄산수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양 산성화는 지구의 환경 변화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심각해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지구 위험 한계선의 9개 지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현상의 주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스펀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온난화를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아지며 바다의 산성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탄소 흡수 능력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든 바다 환경까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된 해양 산성화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의 산성화 수준이 5년 전인 2020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해양 산성화는 당연히 해양 생물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해양 생물은 해양 산성화의 영향으로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먹이를 찾는 능력이 감소한다고 해요. 골격과 껍질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산호나 조개, 게 등 해양 생물의 껍질이 약해지고 성장 속도가 느려지며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또 수심이 깊을수록 산성화 수준은 더 악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산호초, 극지 플랑크톤 서식지 등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산성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데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등록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혜택과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등록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 등록 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에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활성화됐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세금 감면인데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는 재산세와 임대소득세가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또 다른 혜택인데요.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보통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이걸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부르죠. 만약 2주택자가 한 채를 지자체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를 잘 지켰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을 때만 적용되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는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직전 전월세 계약 임대료 대비 5% 넘게 인상할 수 없고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때도 직전 계약 대비 인상률 5% 제한 의무를 지켜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은 주택임대차법보다 더 강하게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